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9월의 바람은 제법 선선했다. 창밖으로 코스모스가 흔들리던 오후, 지혜는 젖은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검고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때 방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혜야, 수건이 여기에 있더구나. 강철이었다. 남편의 아버지, 자신의 시아버지. 지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하얀 타월을 들고 문 앞에 선 그 남자. 53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곱고 단정한 체구. 약간의 흰머리가 창문 넘어서 온 바람에 흩날린다. 막 샤워를 마쳐 얇은 가운만 걸친 그녀에게서 달콤한 바디워시의 향이 낭낭하게 피어올랐다. 반쯤하고도 살짝 더 열린 문 사이로 그와 눈이 마주쳤다. 어딘가 모르게 그의 밝은 갈색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는.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눈 앞에 둔 아이의 눈빛이 서려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반쯤하고도 살짝 더 열린 문을 다시 닫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아버님. 작고 어린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강철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미안하구나. 수건은 여기 있다. 황급한 말투와 달리 문은 천천히 닫혔다. 그런 강철의 모습에 지혜는 옅은 미소를 띄었다. 지혜는 남편 형원과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오래전부터 껍데기뿐이었다. 형원은 미국 지사로 파견 간 뒤 연락조차 뜸했고 결혼할 당시보다 돈벌이는 변변찮았다. 그렇게 그의 사업 실패 이후 시댁에서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녀. 하지만 그 생활이 나쁘지 않았다. 이 집은 조용했고 시아버지는 다정했다. 강철은 매일 새벽 정원을 가꾸었다. 단독주택에 그리 넓지 않은 정원이었다. 하지만 강철은 장미, 동백, 백일홍을 심어 정원을 열심히 가꾸었다. 정원에서 집을 바라보면 강철의 방과 지혜의 방은 양끝으로 두 방에서 정원을 볼 수 있도록 큰 창이 있다. 사실 강철은 그날이 있던 후로 새벽 정원에서 지혜를 가끔 바라보곤 했다.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칼. 아직 밤에는 더운지 얇은 실크 잠옷을 입은 지혜를 보며 강철은 수십 번이고 욕망과 이성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종종 스스로를 다 잡지 못해 정원을 가꾸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적도 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욕망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다. 노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강철은 와인을 한 잔 따라 마셨다. 마침 지혜도 막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와인 드시나 봐요. 저도 같이 마셔도 될까요? 강철은 간신히 잡고 있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까 걱정되었지만 지혜에게 잔을 건넸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강철이 지혜에게 물었다. 가을이 왔다지만 그래도 더워서 힘들었어요. 그녀는 말과 동시에 셔츠의 단추 2개를 열었다. 그랬구나. 강철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급히 고개를 떨궜다. 형원이랑은 최근에 연락했니? 강철은 주제를 바꿨다. 아니요. 바쁜지 뭐라는지 연락 안 한 지 몇 주 되었어요. 지혜는 말끝에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외롭지는 않니? 사람이 혼자 오래 있으면 위험해지더라. 그때 지혜는 그가 혼자 있다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서로가 혼자 남겨졌다는 걸 말하는 듯 느꼈다. 진한 붉은색 와인 한 잔, 2잔. 지혜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잔을 들었다. 아버님은 한 번도 다른 여자와의 충동을 느낀 적 없으세요? 그건 왜 묻지? 강철은 흠칫 놀랐다. 그냥요. 남편은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 말에 강철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지혜는 여잔데. 그날 밤 입술이 맞닿았다. 지혜는 아들의 아내라는 이유로 간신히 자신을 억제해오던 강철은
그 지혜의 한마디에 선을 넘었다. 처음은 짧고 조심스러웠다. 서로의 입술의 결이 맞닿았을 때 숨의 온도를 나누었다. 차가움은 금세 따스함으로 바뀌었다. 열기와 숨결이 뒤섞이고 대화는 없이 숨소리만이 방을 가득 채웠다. 지혜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라는 감각을 느꼈다. 하지만 강철은 급히 입술을 떼어냈다. 지혜야, 이러면 안 될 것 같구나. 강철은 고개를 들려 말했다. 후회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도발적이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요. 아버님이란 사람. 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뒤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엄격한 사업가 출신이었고 도덕을 중시하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엔 법도 도덕도 가족도 없었다. 지혜와 나 둘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점점 대담해졌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강철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곤 식탁 아래에서 다리를 슬쩍 그의 무릎에 올렸다. 지혜의 하얗고 부드러운 살결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다. 강철은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철의 생일이었다. 지혜는 강철의 생일을 기념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다. 새벽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어난 강철은 그런 지혜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회피하던 그가 이제는 먼저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 강철의 마음이 늦었던 걸까? 형원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예상보다 빨랐다. 2주 뒤에 들어온다더라. 강철은 덤덤히 말했다. 강철의 말에 지혜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도 아버님은 계속 옆에 남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형원이가 도착한 날 밤, 가족 셋은 어색한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만난 탓인지 아니면 강철과 지혜의 날들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다. 형원이는 무뚝뚝했고 오랜 비행 때문에 피곤하단 핑계로 방에 들어갔다. 그날 밤, 강철의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어두운 강철의 방에 빛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것은 지혜였다. 지혜는 형원이 몰래 강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이 안 와요. 지혜는 문에 기대어 말했다. 지혜야, 이제 그만. 강철은 형원이가 깰까 낮은 목소리를 말했다. 왜요? 아버님은 날 원하지 않으세요? 지혜는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침대 위로 올라탔다. 강철은 더 이상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저번 정원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만지지 않아도 그녀를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잠옷 아래로 손을 넣었다. 차가운 지혜의 손이 잠들어 있던 강철의 감각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그의 위에서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밝은 눈동자는 여전히 고민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그의 입술을 향해 뜨거운 숨을 뱉으며 다가갔다. 그는 마음을 결정한 듯 눈을 감고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가 허리를 감싸자 더욱 과감해졌다. 그녀의 허리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날 밤 그들은 금단을 부수고 침대 위에서 춤을 추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모르던 형원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거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발견했다. 하여튼 아버지는 참 철저하셔. 이런 걸 설치하셨네. 궁금증에 기록된 장면들을 둘러보다가 한 장면을 멈췄다. 밤 2시 14분. 지혜가 강철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길을 잃은 듯 흔들렸다. 그날 이후 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지혜는 그 달라진 형원의 시선을 느꼈다. 어느 날, 형원은 지혜에게 물었다. 아버지 당신한테 손댄 적 있어?
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걸 왜 물어요? 당신은 신경도 안 쓰잖아, 나한테. 형원은 당황스러운 듯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지혜의 말이 맞기 때문이다. 사실 형원은 지혜에게 마음이 뜬 지 오래 전이었다. 그러나 강철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와 아내가 그런 사이일 거란 의심을. 폭풍은 그 주말에 일어났다. 거실에 가족 셋이 모인 자리에서 형원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이밀었다. 지혜, 이거 설명해봐. 형원은 지혜가 강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철과 지혜는 형원의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긴 침묵 끝에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사랑했어요. 당신한텐 없던 나를 여자로 보는 눈이 그 사람에겐 있었어요. 강철은 놀라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걸 말이라고 해. 형원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아버지랑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더럽고 역겨워. 그날 이후 형원은 집을 나갔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강철은 지혜와 깊은 대화가 필요했다. 지혜야,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처음부터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지혜는 눈물을 보였다. 아버님, 정말 안 될까요? 미안하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강철은 감정을 누르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었다. 지혜는 뺨에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속마음을 털어냈다. 저도 형원 씨를 사랑했어요. 그게 저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있는데. 그에게서 사랑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사랑 같은 거 없이도 그냥 제 옆에만 있어준다면 그것만이라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절 여자로 보지 않고 멀리 떠나버리는 순간에 저는 다짐했어요. 저에게 남편이라는 건 없다고. 강철은 지혜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아버님은 형원 씨와 다르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저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대하시는 걸 보고 사랑을 다시 느꼈어요. 강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거 사랑 아니다. 지혜는 곧 바로 대답했다. 아니요, 사랑 맞아요. 저 아버님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 동안 행복했어요. 강철은 강하게 말했다.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난 사랑 같은 거 필요 없다. 지혜는 다시 한번 강철에게 물었다. 그럼 아버님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와 사랑하지 않으실 건가요? 강철은 직감적으로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지혜는 몇 주 후 짐을 싸 떠났고 강철은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 뒤로 4년쯤 지났을 어느 봄날이었다. 형원과 지혜가 떠난 후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져 급성 백혈병에 걸린 강철은 그 뒤로 얼마 가지 못해 죽음을 맞이했다. 강철의 죽음이 5일쯤 지났을 때 강철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본인의 전 재산을 며느리 서지혜에게 남긴다. 형원은 그 뒤로 강철과 천륜을 끊었기 때문에 형원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지혜만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변호사에게 집행된 이야기를 들은 지혜는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혜는 유언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힘없이 걸어나갔다. 그녀는 이제 막대한 재산을 가졌지만 잠들 수 없었다. 어떤 밤은 강철의 손길이 그립고 어떤 새벽은 진우의 분노가 귓가를 때렸다. 가을의 끝자락, 지혜는 강철이 가꾸던 장미 정원 앞에 섰다. 붉은 장미 하나를 따서 코끝에 가져갔다. 그리워요, 아버님. 그 향기는 달콤하면서도 아렸다. 사랑이었는지, 욕망이었는지. 하지만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른다.